이번 시간에는 글리백의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교수님들이 이마티닙의 상품명이 글리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품명으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리백은 한 알에 100mg입니다. 보통 표준 용량은 400mg 1일 1회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 용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400mg 1일 2회 복용합니다. 그럼 이런 글리백의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제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부작용만 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다빈도로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소화기계 부작용으로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가 있고,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해서 감염이나 빈혈,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이 올 수 있고, 그 외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 부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메스꺼움과 구토를 보시면, 약을 처음 복용할 때 복용 초기에 자주 관찰되는 부작용입니다. 근데 이 글리백을 복용 후에 몇 시간 동안 이런 증상이 지속될 수 있고, 특히 빈속에, 공복에 아무것도 안 드시고 시간이 돼서 약을 드신다고 그냥 빈속에 드시면은 이런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백을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을 할 경우 이 메스꺼움 증상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심할 때 우리가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는, 일단 향이 강한 음식이나 튀긴 음식, 맵거나 지나치게 단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담백한 음식이나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드시거나, 여러 가지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심을 다른 데다 쏟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도 이런 증상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의료진과 상의하여 구토 방지제를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의료진과 상의 후에 복용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개 환자분들은 아침 식사 식후에 복용을 하시는데요. 간혹 이제 저녁 식사 식후로 변경을 해서 메스껍고 힘들 때 그냥 주무시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아침에 200ml, 저녁에 200ml 이렇게 용량을 나누어서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설사에 대해서 보시면, 설사는 장 점막이 영향을 받으면 수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사가 생길 수 있고, 설사가 심하면 허약감, 체중 감소, 항문 주위의 염증, 탈수, 영양 부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글리백으로 인한 설사는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4회 이상 설사가 지속되거나 24시간 이상 멈추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문의합니다. 설사가 나면 일단 충분히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때 손실된 체액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기름지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 섬유소가 많은 음식, 우유나 유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미음이나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처방에 따라 지사제를 복용하십니다. 그리고 설사 횟수가 많아지면 항문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욕을 하고 잘 건조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을 보시면, 피부 발진은 이제 글리백을 복용하는 첫 주 동안에 발생하지만 치료 기간 어느 때라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몸이나 팔뚝에 붉은 반점의 형태로 나타나고 굉장히 가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발진이 생기면 일단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바로 보습 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실내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고 면 제품에 헐렁한 옷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모자나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용하시고,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담 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부 발진을 나타내는 부작용을 좀 보시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 부작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미한 피부 부작용입니다. 전체 피부의 한 10% 미만의 피부 발진이 있고,
뭐 그렇게 힘들지 않는 부작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가려운 부위에 뭐 냉찜질이나 이런 걸 해서 자가 관리로 호전이 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심한 전체 피부에서 10 내지 30% 정도의 피부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고 뭐 항히스타민제나 피부의 피부 발진을 가라앉히는 그런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피부 발진이 아주 심한 경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진이 심한 경우, 전체 피부의 약 30%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피부 발진이 심한 경우에는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를 단기간 사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부종을 보시면, 부종은 많이 겪는 부작용인데 특히 이제 눈 주위나 팔, 다리에 이런 데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이런 안검 주위로 해서 굉장히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혈중 알부민이나 혈중 단백질 수치가 감소된 상태에서는 글리백에 대한 부종이 더 악화가 됩니다. 간혹 드물게는 이제 전신 부종의 일환으로 복강, 늑막, 심낭 이런 데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종이 경미한 상태에서는 특정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집에서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 염분 섭취를 제한하시고, 다리 부종이 심한 경우는 취침 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해준 뭐 이뇨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면 또 도움이 되는데, 이뇨제 복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부종이 심해서 의료진과 상담 후에 이뇨제를 이제 복용을 하는데, 이뇨제를 복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부기가 가라앉고 탈수의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감소가 되면은 일단 이뇨제 복용을 중단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또 부종이 발생하면 이뇨제 복용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처방한 용량으로 매일 드시는 건 아니고, 이런 이뇨제는 자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절하실 수 있고, 만약에 잘 모르시면 이런 것도 병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근육통과 근육경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을 이제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겪어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글리백을 계속 복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주로 손이나 발, 종아리, 허벅지에 이런 근육 경련 같은 게 발생하고요. 특히 팔, 다리를 뻗거나 어떤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 그리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근육 경련이 발생하고, 이런 증상이 이제 호소하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이런 부작용은 사실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부작용은 아니나 환자분의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글리백을 계속 복용하느냐 마냐 하는 그런 중요한 그 글리백 순행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지간하고 저릴 때는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일단 겨울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추운 환경에 노출되는 걸 피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이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 이런 걸 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근육 경련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과 상담해서 약물을 또 복용할 수 있습니다. 글리백을 복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골수 기능 억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골수 기능이 억제가 되면 백혈구가 감소되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적혈구가 감소하게 되면 빈혈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면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 안에 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몸을 보호하는 군대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호중구는 혈액 내에 세균이 침범한 경우 세균을 파괴하여 몸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백혈구가 감소하고 호중구가 감소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건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샤워를 자주 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처방 없이 자약이나 간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름식이나 해는 피하시고, 만약에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오한이 들면 응급실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함부로 해열제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 호중구 수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 즉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 글리백 복용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중구가 아까 감소하면 이론적으로는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보통 그 세포 독성 항암제,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TV에서 보면 항암제 맞으면 머리 빠지고 뭐 구토 굉장히 심하고 뭐 이런 항암제, 그런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 시에는 호중구 수가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일단 항암제를 중지하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다시 약을 투여하더라도 그때는 용량을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기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호중구 수가 좀 100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감염의 위험이 이제 좀 덜한 경향이 있어 감량이나 중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호중구가 500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 중단이나 감량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호중구가 1000 이하라고 해서 모든 환자들한테 일률적으로 글리백 용량을 감량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진료 시에 담당 교수님이 환자 상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우리 몸 안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세포입니다. 근데 이 혈소판도 수치가 좀 감소할 수 있고 혈소판이 감소가 되면 지혈이 잘 안 되고 쉽게 멍이 들고 작은 상처에도 많은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소판이 감소하면 이제 잘 부딪히거나 이러면 상처가 나서 멍이 잘 들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날카로운 도구, 칼이나 가위 등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치질 하실 때 세게 하시면 안 되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하시고 면도 시에는 이제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서 상처가 덜 나게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호중구 감소 시기에 이제 글리백 복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혈소판 수치가 감소할 때 글리백을 어떻게 복용할지 보시면 혈소판 수도 이제 감소하면 이론적으로는 출혈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 시에는 혈소판 수가 감소하면 일단 중지하고 회복된 후에도 용량을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스트의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도 아주 심한 경우에만 출혈의 위험이 있어 감량이나 중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혈소판 수가 사실은 5만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 중단이나 감량을 고려하지만 혈소판 수가 5만 이상인 경우 모든 환자들한테 일률적으로 글리백 용량을 감량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호중구 수치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교수님이 환자 상태를 보시고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다음 적혈구 감소로 빈혈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세포입니다. 적혈구가 감소하면 빈혈이 발생하고 빈혈이 있으면 쉽게 피곤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얼굴도 창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빈혈이 있으면은 우리 몸 안에 어딘가에 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철분이나 비타민 B12 등의 어떤 필수 영양소의 결핍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영양소의 결핍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영양소를 더 공급해도 빈혈의 개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글리백에 의한 혈구 생산이 억제되어 일어나는 것이므로 조혈 자극 인자라는 주사를 하게 되면 빈혈이 이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심할 때는 꼭 필요한 활동만 하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현기증을 피하기 위해 몸을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되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찰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진에게 문의하여서 이제 조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부작용 관련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간혹 환자분들이 이제 글리백은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심한 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드물게 어떤 환자분들은 부작용이 심해서 도저히 약을 복용할 수 없어요. 이런 문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같은 용량의 약을 복용하더라도 환자에 따라서 약의 배설이 느리면 남보다 더 높은 혈중 농도를 갖게 되고 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글리백 혈중 농도를 측정해서 부작용과 더불어 혈중 농도를 참고하여 이제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글리백 혈중 농도가 높은 경우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용량을 감량을 합니다.
그리고 글백 혈중 농도가 낮다면 어떻게든지 이제 용량을 유지해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용량을 낮추더라도 만약에 증상이 개선되면 다시 원래 용량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부작용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도 약을 중지하거나 줄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한다면 증상이 호전되어 글백 치료를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